안녕하십니까. EJ 이재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EJ의 이강무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굉장히 좀 어려웠었는데요.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지난주 목요일 방송하고 지금 오늘 와보니까 그때보다 어마무시하게 많이 빠져있는 그런 숫자죠. 네, 수치도 상당히 깊었고, 그리고 새로운 연중 신저가를 기록했다는 것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오늘은 조금 있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시간을 약간 너무 길게는 할애를 못하고 그냥 약간 시간을 조금 할애를 해서 이 미국의 물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다 그냥 두들겨 맞은 거죠. 일단 숫자적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올라가는 종목의 개수와 내려가는 종목의 개수를 종종 보는데 1,400개가 내려가는 거는 상당히 오랜만에 보는 시장입니다. 그렇죠. 네. 지금 1,385개. 네. 양시장 합쳐갖고 100개가 약간 넘어요. 네, 그러니까 올라간 걸 찾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거 외에는 그냥 다 빠졌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일단 시장이 빠졌고 종목도 빠졌는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이 방향성을 또 대비를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데 그것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번 주 FOMC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님들 오늘하고 지난주 금요일 날 시장이 좀 많이 빠져서 조금 좀 풀도 주고 있고 그러실 텐데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주식 투자하고 주식시장하고 사람 사는 거 인생하고 다 똑같습니다. 살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앞으로 넘어져도 돈 줄 때도 있고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질 때가 있거든요. 자, 시장도 그런 부분들 있다 보면 또 좋아지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 좀 그렇게 크게 이왕 두들겨 맞은 건 두들겨 맞은 거고 조금 이렇게 좀 잘 좀 이렇게 대응을 하십사 하는 생각에서 자, 일단 물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옵션 만기,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지나고 난 다음에 이거 외국인들이 매도로 좀 이렇게 선물 시장에서 매도 롤오버 한 게 있어갖고 9월말 같은 경우도 그렇게 좀 하락 압력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야, 진짜 만기 끝나고 CPI라는 그런 충격 부분도 있었지만요. 그냥 이렇게 세게 두들겨 맞을지는 진짜로 저도 좀 몰랐습니다. 야, 이거 조금 이상한데 라는 그 정도 생각만 했을 뿐 이렇게 맞을지는 몰랐고요. 자, 이렇게 두들겨 맞은 가장 큰 원인은 CPI죠. 이게 전월에 8.3 정도 나왔는데 예상치도 8.3 많이 보는 데는 8.3이었고요. 정말로 좋게 보는 데는 7.89 이렇게 되는 데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8.6이 나와 버렸어요. 저도 그 숫자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요. 자, 이게 물가 폭등이 언제까지 좀 지속이 될까요? 제가 조금 그쪽에 미국 사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요. 제가 이렇게 전망을 한다는 게 이게 상당히 좀 그 주제넘은 그런 거일 수도 있습니다. 연준 인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틀리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다는 게 조금 우스운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가가 지금 6월 달은 지금 아직 반도 안 지났습니다. 근데 5월 달보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유가가 높게 형성이 돼 있죠. 이게 월 말로 가면서 쭉 떨어지거나 그렇게 되면 모르겠지만요. 지금 현재 상태나 현재 추세를 조금 유지를 한다라면 유가도 5월 달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가격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5월 달보다 높은 수준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6월 CPI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지금 8.6이라는 어마무시한 그런 숫자도 나왔는데요. 어쩌면 이거보다도 좀 더 높을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이런 생각은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예측을 좀 빨리 하시는 분들, 미국 쪽에서 흔히 얘기해서 그 월가에서 조금 목소리 좀 내신다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서 나오는 얘기가 9% 가까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물가 상승 압력은 지금 6월 달에도
뭐 더 좀 강해지거나 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6월 달이 절반도 안 지났기 때문입니다. 차츰차츰 지나가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좀 이렇게 감각을 어느 정도 이렇게 살려놓으시면 나중에 시장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뭐 이번 주에 연준 통화정책회의가 열리죠.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에 결과하고 발표가 되는데 이번에는 그 점도표도 나오고요. 또 파월 의장이 또 무슨 얘기를 하느냐, 여기에 굉장히 좀 관심이 집중이 될 텐데요. 왜냐하면 저 CPI가 8.6% 나왔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 파월 의장은 지난주에 백악관으로 가서 바이든 대통령을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을 왜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죠. 야, 물가 빨리 잡아라. 물가 안 잡을 거냐. 이런 아마 좀 그런 얘기를 들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연준의 정책 중에 가장 최우선은 인플레이션이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 인플레이션이 없었을 때는 시장이 좀 흔들리고 그러면 시장을 어이 그래 하면서 시장을 이렇게 다독거리고 달랠 수가 있었을 텐데요. 지금 현재 상태는 그럴 형편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파월 의장한테도 비판이 좀 많죠. 뭐 인플레이 일시적이라고 금리 인상 이렇게 계속 늦춘 거 당신 아니냐. 그런데 금리 인상을 계속 늦춘 이유가 당신 연임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이 좀 더 이렇게 끌고 갔다가는 파월 의장이 상당히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연준에서 나오는 얘기는 좀 매파적인 얘기일 가능성, 뭐 그런 게 상당히 좀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난주에 시장이 급락했죠. 그리고 또 뭐 오늘도 미국 증시 선물 시장을 보면 조금 안 좋아요. 자, 이렇게 시장이 많이 흔들리면 이 연준에서는 미국 경제가 이 금리 인상, 긴축을 이길 체력은 충분하다라는 그런 뭐 통상적인 얘기들, 뭐 이런 얘기 정도는 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시장의 바닥은 어디일까라는 거,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지켜봐야 될 텐데요. 자,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지금 뭐 유가나 물가들 뭐 이런 것들이 가장 크게 이렇게 영향을 준 거는 뭐 미국의 그 돈 푸는 거 뭐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만만치 않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자, 지금 뭐 오늘 뉴스를 보면 조금 안타까운 소식들 그런 것들도 있는데요. 세베르도네츠크라고 그 동부 돈바스 지역의 핵심 요충지가 있어요. 자, 이쪽을 러시아군이 그 중앙부를 거의 뭐 장악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던데요. 자, 뭐 이렇게 되면 그쪽을 완전히 장악을 해버리면, 그쵸, 러시아 쪽에서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명분은 생기는 겁니다. 푸틴 같은 경우도. 자,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 전쟁 종료 같은, 종료 분위기 같은 뭐 이런 특별한 그런 재료가 있다라면 어느 정도 의미 있는 반등은 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저게 언제 종료가 된다, 이 부분은 알 수가 없어요. 인플레이션 부분들은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다만 지금 우리나라 시장의 이격도를 보게 되면 지금 현재 60일 이격도가 한 93 정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보통 때는 뭐 93 뭐 이 정도 되면 반등이 나와요. 하지만 지금 뭐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워낙 좀 험악하죠. 그리고 오늘 좀 금요일하고 오늘 워낙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신용 반대 매매 물량들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조금 더 좀 안 좋을 가능성들, 이럴 가능성들도 열어놔야 되는데요. 글쎄 뭐 한 수요일 정도까지 주가가 만약에 조금 빠진다라면 그때는 60일 이격도가 90 아래로 내려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는 단기적인 바닥은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뭐 어떤 이 급락장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그렇죠? 지금 현재 뭐 오늘 장에서도 어제,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 시장 분위기가 되게 좀 2600도 깨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라면 모르겠는데 지금 오늘 현재 상태에서, 그리고 뭐 오늘 미국 증시 또한 뭐 선물 시장이 마이너스가 나와서 좋다라고 장담을 못 하겠는데요. 뭐 추가 하락 시에 쫓아가면서 매도하는 거, 이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자, 뭐 반등 나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특별한 이벤트가 없는 한은 반등 시에 뭐 계좌의 현금 비중을 조금 늘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섹터별로 본다라면요, 이재필이가 계속 얘기하던 좋은 섹터들 있죠. 방산 쪽, 뭐 이런 쪽은 인플레이션하고 크게 상관이 없는 쪽입니다. 그래서 뭐 실적 부분들 되게 좋아지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또 수출길이 굉장히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방산 쪽 이렇게 조정을 시장 따라서 같이 조정을 받는다라면 방산 쪽 한번 노려볼 만하다라는 생각이고요. 로봇 관련주들, 제가 로봇 관련주 몇 번 이렇게 말씀드린 그런 종목도 있죠. 자, 그래서 이 로봇 관련주들은 올해 특별한 재료를 보유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냐 하면 이 인플레이션의 수혜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저 두 가지 요인이 있잖아요. 뭐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서 물가가 올라가는 거, 그 다음에 인건비가 올라가서 올라가는 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인건비 같은 경우도 정말로 많이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도 산업용 로봇의 그 주문 건수가, 주문량이 저 전년 동기 비해 갖고 40%나 늘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에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한번 올라간 인건비는 쉽게 내려오지가 않죠. 아니, 안 내려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이나 이런 쪽에서도 부담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로봇 쪽 설비 투자에 대해서 뭐 상당히 좀 신경을 쓸 거고요. 정부 정책도 마찬가지 이 로봇 산업에 대해서는 적극 육성, 대기업도 마찬가지 발벗고 나서죠. 그래서 뭐 이런 쪽 이렇게 특별한 뭐 이런 재료를 보유한 이런 섹터면 좀 피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내일장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바로 포커스 EJ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포커스 EJ는 식량 주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좀 심각한 그런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 이 식량 자급률, 이게 OECD 국가 중에 꼴찌입니다. 그 작년에 이 식량 자급률이 20%도 깨버렸어요. 자, 그래서 뭐 저런 쪽들, 식량 자급률은 우리나라는 점점 떨어지는데, 곡물 자급률이 20%를 깨버렸습니다. 쌀은 뭐 100%가 넘는데요. 쌀 대신 다른 걸 많이 먹죠. 그래서 총 다 합치면 20%가 채 안 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저기 보시면 주요국들이 저 11개 국가가 있는데요. 저 국가들 쪽에서 식량, 농산물, 뭐 저런 것들, 뭐 6개 이런 것들 좀 수출 제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경우가 인도네시아만 뉴스에 나왔는데요. 하다못해 이집트도 수출 제한을 하고요. 뭐 여러 개 저 사막에 있는 국가들, 이런 국가에서도 감자 뭐 이런 것들 좀 수출 제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취약한, 식량 관련해 갖고는 굉장히 취약한 그런 구조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른쪽에 있는 저만큼의 국가가 야, 우리는 절대로 식량 수출 안 해. 저기 나와 있는 품목이요. 이 품목은 절대 수출을 안 해라고 지금 발표를 한 그런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뭐 저 정부에 계시는 분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농림축산부 장관님께서 뭐 그런 말씀을 하셨죠. 저 뭐 곡물 인프라 뭐 이쪽에 투자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한테, 그러니까 뭐 곡물을 해외 무역을 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뭐 해외 쪽에 가서 뭐 농사를 짓는다거나 농장을 운영을 한다거나 이런 기업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이런 기업에다가 자금을 지원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뭐 오늘 신송홀딩스 같은 것들 아침에 일찌감치 상한가를 갔었죠. 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좀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런 거는 못 봤어요. 뭐 저 에그플레이션 잡는다고 식량 저 안보 식량 주권 이거 확보하겠다고 기업들한테 돈까지 줘가면서 저러는 거 지금 못 봤습니다. 지금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자, 지금 뭐 그러면 우크라이나 쪽이 세계 3대 곡창지대 중에 하나인데요.
식량 수확량이 얼마나 줄어들었느냐, 이 부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요거는 우크라이나 곡물업자 조합에서 나온 예상치입니다. 자, 뭐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밀 같은 경우는 작년에 3,300만 톤 정도 됐었는데요. 올해 1,920만 톤 정도 될 거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옥수수 같은 거도 옥수수도 3,760만 톤인데 올해는 2,610만 톤밖에 안 될 것이다. 보리도 마찬가지예요. 1,010만 톤 작년에 생산을 했는데 올해는 660만 톤밖에 안 될 것이다라는, 자, 뭐 그런 예상치. 이거는 우크라이나 쪽에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조합이 통계를 낸 거기 때문에 아마 뭐 가장 정확한 수치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참, 그래서 뭐 그러면 저런 부분들은 향후에도 또 계속 부담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자, 그러면 주요 곡물들 월봉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저거는 밀입니다. 밀 월봉인데요. 저쪽 가장 좌측에 있는 게 2007년도예요. 2007년도 이때 한번 급등을 한 적이 있었죠. 자, 지금 뭐 이번에 거의 그 근처까지 이렇게 갔습니다. 자, 뭐 그러면서 밀가루값 같은 경우도 뭐 굉장히 올랐죠. 20%가 넘게 올랐다 그래요. 자, 근데 재밌는 거는 저렇게 떨어지는 구간, 월봉이면 많이 떨어졌잖아요. 저 구간에서 왜 가격 내리는 데는 하나도 없었는지, 참 그건 좀 재밌습니다. 자, 근데 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저 2012년도 고점은 뚫어버렸어요, 벌써. 자, 그리고 2007년도 고점 근처까지 간 모습이고요. 자, 다음은 대두, 콩이죠. 월봉입니다. 이거는 뭐 2007년도에 고점을 찍고, 그 다음 2012년도에 또 고점을 찍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또 급락을 했다가 거의 그까지 다 올라간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그림은 옥수수에 대한 건데요. 옥수수도 마찬가지죠. 상당히 그 전에 이렇게 움직인 모습들 이렇게 나왔는데, 요것도 마찬가지 뭐 과거에 2007년도, 2012년도 그 고점 근처까지 거의 다 이렇게 올라가 버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곡물가가 잠깐 일봉으로 보면 이렇게 조금 뭐 많이 이렇게 조정받은 듯도 한데요. 월봉으로 보시니까 그렇지도 않죠. 그리고 이 월봉상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좀 더 진행될 수 있는 뭐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 부분도 변수는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종식되는 그런 분위기로 간다든가 그렇게 되면 뭐 조금 좀 우려감이 덜해질 거예요. 하지만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도 우크라이나지만요. 다른 쪽에서도 농사 짓기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은 것 같아요. 가뭄, 홍수, 뭐 기후변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장을 이렇게 보게 되면 가공식품이요. 지금 조사한 게 73개 품목입니다. 그 중에 69개 품목이 올랐답니다. 전년 동기 비해 갖고. 와, 근데 경유가 이렇게 많이 올랐네요. 자, 저거 진짜 화물 운송하시는 분들 지금 뭐 파업을 하고 있지만 상당히 힘들겠다라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대부분이 저 경유차를 이렇게 운영을 하죠. 상당히 좀 힘들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뭐 밀가루고 뭐 삼겹살이고 먹어갈 것 없이 다 저렇게 올랐죠. 그래서 지금 이 에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곡물가가 먼저 오르고 이제는 제품가가 압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상승 압력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자, 뭐 그 다음 장 이런 웃지 못할 뭐 그런 일들이 나옵니다. 자, 이거 어떤 분이 뉴스에 나왔길래 제가 좀 캡처를 해왔는데요. 승진턱을 내러 갔대요. 승진턱을 내러 갔는데 냉면 한 그릇이 16,000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주말에 그냥 바로 마트로 갔대요. 주말에 바로 마트로 가서 16,000원어치를 사니까 2인분 CJ 거, 2인분 냉면 들은 거, 그거 4봉을 샀다 그러네요. 자, 그래서 외식 물가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되면 아마 저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런치플레이션이라는 그런 신조어도 생겼습니다. 직장인분들이, 자, 저도 뭐 지난주에도 뭐 아는 지인을 만나서 술을 한잔 하느라고
삼겹살을 먹으러 갔는데요. 그 분명히 작년에 12,000원 정도였던 것 같은데 1인분에 16,000원으로 올랐더라고요. 참 진짜 야, 가격이 상당히 좀 많이 오르긴 많이 올랐구나 이런 걸 느꼈는데요. 자, 지금 직장인들 심풍속도도 있답니다. 뭐냐 하면 밖에 나가서 워낙 부담스러우니까요. 밖에 나가서 식사를 안 하고 그냥 편의점 도시락 있잖아요. 편의점 도시락으로 점심을 이렇게 먹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늘었답니다. 저 밑에 그림은 보시면요. 저 뭐 칼국수 같은 것들 저 전년도 비해 갖고 판매량입니다. 저거는 가격이 70% 올랐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위에 외식 물가들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워낙 많이 오르니까 칼국수 같은 경우는 판매량이 70%가 늘었다라고 뭐 그런 뉴스가 있고요. 뭐 냉면도 마찬가지 굉장히 많이 팔렸고 여러 가지 라면 뭐 컵라면이나 봉지라면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판매량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에 이렇게 되면 편의점에 거기 저 먹는 자리 있잖아요. 그쪽에는 자리가 없을 때도 있다라는 뭐 그런 웃지 못할 뉴스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좀 이렇게 자주 드렸었죠, 올해. 에그플레이션 관련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에그플레이션 쉽게 끝날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가가 올라갔을 때 쫓아가면 항상 손해봅니다. 쫓아가면 항상 고생을 하는 거고, 자, 요즘같이 이렇게 많이 조정받았을 때, 그럴 때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뭐 관련되는 종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BGF 리테일인데요. 이 BGF 리테일은 순수한 편의점 업체죠. 아까 말씀드렸었죠. 뭐 저런 것들이 편의점 도시락으로 해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또 1인 가구가 많이 증가를 했는데 편의점에서 요즘 마케팅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고기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1인분씩 신선식품 이런 것들도 혼자 먹기 좋을 때 뭐 혼자 1인 가구를 위한 거죠. 혼자 먹기 좋게 그 정도 양을 뭐 이렇게 팔고 따로 이렇게 소포장해서 팔고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은 런치플레이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한동안 지속될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쪽은 실적 부분들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고, GS 리테일도 있는데 GS 리테일은 되게 많이 자회사들도 굉장히 많이 거느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순수 편의점은 BGF 리테일이죠. 그래서 BGF 리테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적 부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조금 뭐 전년 동기보다 안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이 BGF 리테일은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한 12.7% 정도 늘었어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75% 정도 증가했습니다. 자,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1인 가구가 증가됨에 따라서 우호적인 성장 환경은 계속 이어질 걸로 보이고요.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상당히 실적이 잘 나오는 그런 부분들일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이렇게 좀 급락하고 떨어지는 구간들, 이런 구간에서는 이렇게 사모으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다음 종목은 남해화학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이거 지금 이때 어디서 추천드려서 굉장히 큰 수익을 뭐 기록한 그런 종목이었죠. 근데 다 내려왔습니다. 또 다 내려왔는데, 자, 뭐 이 남해화학은 몇 가지 모멘텀들이 좀 있죠. 뭐 반도체용 황선 산업에 진출하는 거, 그 다음에 삼성물산하고 그 해외 청정수소를 도입하는 거, 이런 재료도 있고요. 또 올해 같은 경우는 그쵸, 에그플레이션 그리고 비료값 이런 것들도 굉장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 정도까지 빠진 거는 좀 과하게 빠졌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한번 노려볼 만한 자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종목은 경농이라는 종목도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농은 좀 시세다운 시세를 이렇게 내지 못한 그런 종목이죠. 근데 종목들마다 좀 특징이 있습니다. 비료, 그 다음에 농약, 이런 종목들이요. 경농은 농약이죠. 자회사는 조비라는 자회사가 있고요. 근데 그 자회사는 비료 만드는 회사고. 근데 이런 것들이 봄에 한번 이렇게 좀 잘 움직일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잘 움직이는 시점이 장마철입니다. 장마철에
병충해가 많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관심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지금 뭐 6월 13일이면 보통 우리가 장마는 6월 말 정도 되면 장마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마, 태풍 이런 것들이 오면 뭐 상당히 두 자릿수 이상으로 상당히 강한 탄력을 보이는 경우가 많으니까 경농 같은 종목도 관심 종목에 넣고 한번 차분하게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이 포커스 EJ 인플레이션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CPI 발표를 통해서 지난주 금요일 미증 증시가 크게 급락하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오늘 우리 증시 장 초반 출발 때부터 분명히 좀 예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좀 더 깊은 조정을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이 때문에 지수가 52주 신저가 그리고 연중 신저가를 새롭게 경신을 했고 주가 차트 속에서도 최근에 곧잘 지켜왔었던 박스권을 크게 이탈하는 모습이 연출되었습니다. 일단 아주 쉽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당장 이제 FOMC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꼼짝마 증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번 FOMC에서 하나의 이제 기준을 좀 빨리 정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CPI 발표를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속도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러니까 특히나 통화 정책에 대한 강력한 긴축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좀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이 때문에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전망을 이제 다시 한번 꺼내고 있습니다. 직전에 FOMC 의사록을 통해서 빅스텝, 연속 빅스텝에 대해서는 예상했지만 자이언트 스텝에 대해서는 좀 시장에 대한 생각을 좀 완화시켰거든요. 근데 이번 CPI 발표를 통해서 자이언트 스텝을 다시 한번 꺼냈다는 것. 그러면 FOMC를 통해서 자이언트 스텝이 현실화된다면은 그동안에 또 새로운 걱정이 좀 더해질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자이언트 스텝이 아닌 빅스텝에서 뭐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조금 더 완화적인 시선이 나온다라면은 지난 주말 그리고 또 이번 하락에 대해서 좀 빠르게 회복을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희망도 가져보기도 합니다. 자, 일단 희망 고문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시장을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이번 CPI 발표를 통해서 전반적인 제품군에 대한 물가 상승 그리고 CPI 그리고 근원 CPI에 대한 수치까지 나와 있는데요. 직전에도 이 CPI에 대한 발표가 계속해서 새로운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속도에 대한 신고가 지금 40년 만에 최고치를 지금 연속적으로 3번 경신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한 가지 위로가 된다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지정학적 리스크로 해서 이 에너지, 식량에 대한 물가 상승이 상당히 크다 보니까 이것을 제외한 근원 CPI에 대한 추이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고 있었던 환경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물가의 상승세에 대한 정점을 새롭게 경신을 했지만 근원 CPI에 대한 조정은 어느 정도 좀 확인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들이 조금 더 완화적으로 해석이 필요한데 이거는 강제적인 해석은 아닐 수밖에 강제적인 해석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좀 조금은 기대를 해보지만은 이 내용들이 뉴스화된다는 거는 단정 짓기는 어렵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에 대한 추이가 당장에 꺾어 내려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시장의 큰 요인으로 잡고 있는 것이 지금 에너지의 물가 상승이기 때문에 그 에너지에 대한 가장 큰 자극은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리스크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 휘발유 가격이 또 경유 가격이 유가가 많이 오르고 있다라면은 전반적인 CPI뿐만 아니라 근원 CPI 전반적인 산업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 유류비 지출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급망에 대한 부분들이 훼손된 상태에서 수요가 당장에 꺾이지는 않았거든요. 수요가 유지된 상태에서 물동량의 회전이 굉장히 바쁜데 여기에서 물류비에 대한 지출이 커진다면 당연히 제품 가격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또 한 번 지금은 이 에너지와 식량에 대한 물가 리스크가 크다라고 해석이 되지만은 다음에는 상품에 대한 리스크로 전가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일단 다음 자료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자료 보시게 되면은 제목에서부터 아시겠지만은 국제 유가 상승이 뭐 전반적으로 기업의 활동에 부담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내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전반적으로 물가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원유 고유가 시대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자료 하나 보도록 하죠. 그동안에 사실은 활동에 대한 제한이 중국의 공급망에 대한 훼손에 좀 저지당하기도 했었는데, 만약에 중국의 봉쇄가 해제가 되고 난 다음에 공장들의 가동이 된다고 했을 때 사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점 이후에 물가는 많이 오르고 있지만은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기가 쉽지 않은, 그러니까 소비에 대한 이 지출이 둔화되는 경기 침체와 같은 환경으로 넘어가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을 키워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중국에서의 재가동에 대한 내용들이 진행이 돼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기도 전에 이미 유가에 대한 고공행진이 멈춰서지 않는다면, 왜 그러냐면은 공장이 멈췄던 것에 대한 유가에 대한 가격 진정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까지 완전히 풀렸다는 거죠. 재가동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거는 당연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가동에 따라서 유가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기 때문에 유가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태에서 유가의 가격이 떨어질 일은 사실은 희박하죠. 그러면은 시장에서 느낄 수 있는 공급에 대한 원활한 회전 이전까지는 유가에 대한 진정 효과는 사실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번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극단적인 물가 상승이 단기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연준의 포지션이 중요한데요. 일찍이 이 물가 상승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금리 인상에 대한 스케줄이 물가에 정확하게 잡아내지 못했다. 그래서 연준의 시장 개입이 늦었다. 그래서 연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조금 흔들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파월 의장이 연준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꺼내고 난 다음에 연준에 대한 신뢰도를 조금 회복시키고 그리고 경기에 대한 흐름들을 완화시키는 그런 효과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면 이 내용을 과거의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접목해서 본다라면은 연준의 적극적인 자세, 예를 들어서 자이언트 스텝까지 얘기가 나온다고 해서 시장에 대한 유동성이 축소된다라는 해석도 있겠지만은 한편으로는 연준의 적극적인 대응이 연준에 대한 신뢰도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도 조금은 기대를 해봅니다. 근데 이거는 역시나 해석에 대해서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희망 구분하기가 좀 어렵죠. 또 다시 한번 냉정하게 또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유가에 대한 변동뿐만 아니라 지금 인플레이션의 또 상당한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식량 가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곡물 가격에 대한 인상이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최근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에서 곡물가가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도표입니다. 이 때문에 필수 소비재 역할하고 있는 섹터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주요 국가의 봉쇄 정치, 그러니까 식량 안보에 대해서 많이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 제한 금지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필수 소비재인 그러니까 식료품에 대한 판가 이상, 물가 인상의 주범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단순하게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리스크뿐만 아니라 주요 지역에서 라니냐 현상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기후에 있어서도 상당히 지금 우호적이지 않은 환경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역시나 향후에 추수하는 계절이 되었을 때 또 재고를 쌓아야 되는 계절에서 상당히 큰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CPI에 큰 영향을 주었던 유가라든지 그리고 식량 가격에 대한 시장에 대한 진정이 잘 되지 않는다는 거죠.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자, 물론 이제 이 가장 기본적인 원인이었던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이 봉합이 된다라면은 시장에서는 좀 새로운 기회를 찾아볼 수 있겠지만은 예측을 하기가 쉽지는 않죠. 날짜를 정확하게 알아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재건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상당히 또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들이 단기로 끝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좀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좀 각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시장에서는 FOMC 이전까지의 단기적 흐름이나 혹은 FOMC에서 우리가 예상했던 이야기들이 진행이 되어서 장기적으로 시장을 좀 바라봤을 때 어떤 포인트를 봐야 될까?
자,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일단 가장 시장에 큰 변수가 되었었던 필수 소비재에 대한 물가 상승에 대해서 좀 지켜봐야겠죠. 에너지 관련된 섹터들, 그리고 식량에 관련된 섹터들을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판가 인상에 따른 원자재 가격 관련된 종목들을 보셔야 된다는 것. 사실 이 내용들은요, 당연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키워드를 따르고 있는 정통적인 종목이지만, 최근에 이 시장에서 움직였던 종목들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장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변동되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전쟁 테마주로도 좀 보여지는 그와 같은 종목군에 좀 속해 있는 종목들이 좀 많다라는 것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관련된 종목들을 보신다라면은 일단 식량 관련해서 오늘 뭐 시간의 단일가, 오늘 장중의 흐름 안에서도 체크가 되었었지만은 미래생명자원이라든지 이와 같은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고개를 들 수 있는 환경에 와 있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식량 관련된 종목뿐만 아니라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뭐 GSE라든지 아니면은 중앙에너비스라든지 이와 같은 종목들도 다시 보일 수 있는 때이다, 환경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유가 관련해서 오늘 정유주들도 사실은 고유가 시대에 대한 환경으로 올라오기도 했었는데요. SOL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상승세를 좀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종가 상태로는 시장과 함께 밀리기도 했지만 장중에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3%, 4%대 빠지는 시장을 견줘봤을 때 장중에 상승 시도가 나왔다는 것. 어떻게 보면은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종목으로 접근도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또 다른 한쪽에서는 또 다른 방향에서 또 시장을 좀 본다라면은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 시장 경고를 잡아준다라면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제한을 어떻게 둘까 했습니까? 통화정책입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조치예요. 물론 이제 향후에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축소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안 좋은 영향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금리 인상에 관련된 종목들 좀 살펴봐야겠죠. 금리 인상에 관련해서 금융주라든지 아니면은 시장에서 금리 변화 혹은 환율에 대한 변화 혹은 물류비에 대한 부담을 벗어나는 종목들도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금리 관련된 종목들을 보신다라면은 오늘은 사실 좀 많은 종목들이 좀 빠졌고 장중에 상승 시도가 나왔었지만은 신한지주라든지 이와 같은 종목들이 장중에 움직임이 살아나는 듯 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물론 금리 인상에 대한 관련된 종목으로 다시 챙겨봐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되고요. 여기서 은행주가 아닌 뭐 DB 손해보험이라든지 손해보험사들에 대한 종목들은 장중에 반등 시도가 있었다라는 거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런 종목들로 해서 시장을 좀 탈피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키워드로 좀 더 자극적으로 본다라면은 전쟁 테마주, 식량 관련된 종목들,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조금 더 눈에 띌 수 있는 테마 종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리스크가 좀 크게 작용하고 있는데 사실은 조금 더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내용들을 전달해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유가와 식량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단기간에 진정되기는 어렵다. FOMC에 대한 뚜껑을 열어본다 하더라도 FOMC에 대한 특정한 이슈가 시장에서 뭔가 급한 불은 좀 끌 수 있겠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유가에 대한 변동성을 만들기에는 조금은 역부족일 수 있다. 지켜봐야 된다.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여기에서 조금 더 부연 설명한다라면은 시장에서 이 고유가 그리고 고유가, 고물가 그리고 고환율 이와 같은 또 이 강달러와 같은 현상이 있는 상태인데 달러에 대한 견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7월 달이 되면은 이 변수가 좀 나올 거라고 봐요. 지금 달러를 견제하기 위해서는요 유로화나 엔화에 대한 통화 정책이 또 필요한데 그동안에 이 신흥국들은 강달러 현상에서 그 통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도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죠. 그런데 선진 국가인 유럽과 또 일본에서 상당히 보수적인 통화 정책을 계속해서 지켜왔습니다. 그냥 제로 금리였어요. 그런데 여전히 BOJ 같은 경우에는 뭐 장기 금리에 대해서 계속 울타리 밖을 벗어나지 못하게 잠그고 있지만 유럽에서 새롭게 금리 인상에 대한 스케줄을 준비를 합니다. 7월 달과 9월 달을 예고로 했는데 7월 달이 되면은 유로화에 대한 통화 정책이 강달러 현상에 대한 견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이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반영이 되고 해석이 될 때까지는 정말
우리가 해석을 강조할 수는 없지만은 기대는 해보자라고 이야기까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석 이렇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필 받을 종목은 동우팜 투테이블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요거는 예전의 상호는 그냥 동우예요. 육계 관련되는 종목들이 몇 종목이 있죠. 하림도 있고 마니커도 있고 이 동우팜 투테이블이라는 종목도 있는데요. 자, 마니커는 재무제표 열어보면 계속 하기만 하면 적자라서 그거는 못 건들겠고요. 끼는 있게 잘 움직이긴 하는데 그거는 건들고 싶진 않고, 이 할인 같은 경우도 조금 고민을 했어요. 할인을 할까 이 동우팜 투 테이블을 추천을 해드릴까 하다가 좀 더 잘 움직이는 동우팜 투 테이블로 골랐는데요. 자, 요거는 지금 현재 아까도 보셨듯이 곡물가가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 사료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크게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근데 요거 동우팜 테이블 같은 경우도 부화도 하고 양계장도 하고 다 하는 기업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병아리하고 생닭, 그러니까 생게 시세를 이렇게 보게 되면요. 자, 저게 좀 길게 뽑으려 했더니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5월 말부터 나온 겁니다. 근데 한번 요렇게 올라왔다가 옆으로 가다가 조금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자, 저게 생닭 가격입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가 병아리 가격이에요. 병아리가 제가 초등학교 때는 학교 앞에서 100원 주고 샀던 것 같은데 지금 병아리 한 마리가 한 800원 정도 하네요. 자, 근데 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자, 제품 가격에 지금 사료값들 이런 것들이 인상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점점 반영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말레이시아가 지금 6월 1일부터 수출 중단했습니다. 육계, 그러니까 닭이요. 말레이시아가 수출 중단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나라에 바로 이제 13일 정도 지났네요. 근데 바로 이제는 좀 영향이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올해가 많이 덥답니다. 그러니까 이 삼계탕 같은 것들 이런 수요도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날 것 같고요. 자, 실적 부분들을 보게 되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 좀 늘었고 영업이익 흑자 전환하고 당기 순이익 마찬가지 좀 늘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워낙 좀 변동성이 심한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일단 그냥 쭉 들고 가는 그런 부분들은 좀 안 좋을 것 같고요. 자, 한번 이렇게 좀 투기적인 시세가 나오면 그때 팔고 나오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은 차분하게 모으기 좋은 그런 자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가 지금 전저점 부분까지 딱 내려와서 살짝 양선을 뽑은 게 매수하기 좋은 시점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요. 내일 아침에 시적과로 편입을 할 거고요. 자, 목표가는 4,000원 말씀드리겠고 손절가는 3,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추천하는 종목들, 사실 포커스 EJ라든지 내용들을 따르면서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제가 소개했던 종목들 중에서 목표가 달성한 종목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장 많은 분들이 힘드셨을 텐데, 이 섹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래도 장중에 변동성을 좀 경험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5월 중에 추천했었던 라니스 종목이 지난 금요일하고요, 오늘까지 변동성이 나오면서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일단 최고가 가격으로 해서 지금 시장 대비해서 좀 큰 수익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사실 라니스에 대한 추천 시점을 보게 된다면은 지금과 같은 시기 모습은 아니었었고요. 아시겠지만 현대차와 기아차가 서울 한복판 강남 지역에서
자율주행에 대한 실증 산업을 한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세를 갖습니다. 오늘도 라닉스가 장중 변동성을 좀 가졌고요. 결과적으로는 좀 상승폭을 반납하긴 했지만 예를 들어서 모트렉스 같은 종목은 오늘도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 라닉스를 소개를 했지만은 제가 항상 쌍둥마차로 이야기 드렸죠. 모트렉스와 라닉스를 집중해서 보자라고 이야기 드렸었는데 일단은 제가 소개했던 라닉스 오늘 금요일과 오늘 변동성으로 인해서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시장에서 직접적인 호재가 나온 산업이나 직접적인 호재가 나왔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탄력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워낙에 어렵다 보니까 표면 위로 올라왔던 이슈를 계속해서 써먹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이 종목에 대한 접근을 낮은 저점에서 잘 사셨다라면은 지금은 조금 더 추세를 좀 보자라고 얘기 드리겠고요. 직전에 있었던 매물대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다음 가격대 10,000원 돌파를 위해서 좀 준비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모트레스에 대한 변동성을 주로 따라가겠지만은 모트레스뿐만 아니라 다른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확산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새롭게 보셔도 괜찮다라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추천주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추천주는요, 이 CJ 프레시웨이입니다. 제가 일전에 이 음식료 관련된 종목들을 소개했을 때 식량 관련된 종목들 이야기를 드리면서 CJ 프레시웨이 그리고 고환율 속에서 볼 수 있는 종목으로 CJ 프레시웨이나 그리고 뭐 현대 그린푸드나 이 푸드웰이나 이와 같은 식자재 유통기업들을 소개해드리기도 했었는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반사적 이익이 될 수 있는 기업들입니다. 아무래도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식자재 유통이라는 것을 하면서 전반적인 식료품 가격 인상이 그대로 맞은 판가 이상으로 이어지는 기업이고요. 일단은 리오프닝에 대한 효과로 인해서 급식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호실적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식단 가에 대한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식자재 유통, 외식 사업부를 또 겸하고 있는 CJ 프레시웨이는 상당히 실적 방어가 좋을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요. 물론 이제 이 식자재 유통도 물류비 지출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배송 원가가 상승하는 것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은 이것을 덮을 수 있을 정도로 리오프닝 효과. 지금은 언택트 환경이 아니라 이제는 컨택트 환경이고, 그리고 이 재택근무했었던 직장인들도 이제는 출근에 대한 일들이 좀 재택근무가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이 대규모 식당에 대한 공급, 그러니까 이 단체 급식에 대한 수요가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실적 개선은 올해 연말까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주가를 보셔도 괜찮다 얘기 드리겠고요. 주가 차트 보면서 가격적인 전략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기적인 성장을 좀 보였었고요. 최근에 와서 호실적에 대한 발표 이후부터 해서 추세가 정배열 유지되고 있는 상태인데 저는 이 종목이 다시 한번 신고가 경신 과정으로 준비할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4만원대에서 진입을 하는데 1차적 목표가는 신고가 돌파 나와서 의미 있는 가격대 48,000원까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 때는 35,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량에 대한 공급량, 식량 안부가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판가 인상이 따라올 수 있는 식량 유통기업들 관심 있게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지난주 후반하고 오늘 좀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계시다 보면 분명히 또 금방 웃으면서 좋은 날이 올 걸로 생각됩니다. 자, 오늘도 늦게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꿈 꾸시고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